지난번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호남에서 표가 많이 나와버리게 된 결과가 초래됐다. 그러면서 대선 후에 곧바로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살펴볼게요. 그 당시에 선거운동 한창이던 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당시에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얘기를 하던데 교수님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어느 정도 파장이었을까요? 네, 궁금한데. 글쎄요, 저는 당시에 태어나기도 전이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진범이 정말 진짜 진범인지 여부를 두고 지금까지도 음모론이 전개될 정도로 뭔가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하기도 했지만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어떤 정책, 그것이 이 암살과 함께 무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음모가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쿠바 미사일 사건 뭐 이런 걸 언급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초반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제 냉전이 엄청나게 이 뭐랄까요 긴박하게 돌아가던 시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를 너무 불신한 나머지 상대의 어떤 군사적 행동 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최대한 나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을 우리가 불신하면 사소한 움직임조차 그것이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를 선의로 해석하기보다는 최대한 나쁜 케이스로 해석하고 대비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상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나쁜 의도가 깔린 것으로 간주하고 최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응하면 그것을 또한 상대방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또 더 큰 대응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핵전쟁 직전까지 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하게 그 위기를 넘겼고 전반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이미 이제 그 당시를 대탕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위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었고 전향적으로 미국을 자유로운 나라로 잘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는 것을 사람들은 약간 뭔가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도 뭐랄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뭐 친미주의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또 냉전 체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신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셨고, 그리고 말로만 또는 구두선으로 이제 위선적으로 그런 걸 표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와 인권과 시장의 자유를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노선상에서 같은 입장에 서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암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한국 해방 정국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이 수시로 암살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 지도자들을 잃는 것을 뭐 함께 굉장히 애석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스탈린 사후에 이제 흐르츠초프 체제가 생기면서 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약간은 대탕트의 전 단계적 분위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의 정치라는 것은 거대한 군수 산업이 많은 뒷힘을 갖고 있죠. 그런 연관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후임자 존슨 당시 부통령이었지만은 존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공 교수님 말씀 속에 여러 음모 속에 존슨도 들어있는 분이죠. 근데 존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이제
베트남 전쟁이 확전이 됩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국제 정치 질서라든가 그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해안을 가지고 잘 살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또 항상 하신 말씀 속에 정치라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차선이 아니라면 차악을, 그렇게 해서 최악을 피해야 된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해안 속에 존 F 케네디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해인데 불과 뭐 이렇게 휴전으로 말하면 10년 넘지도 못한 그 시점에 다소의 호전적이지 않은 미국의 지도자가 그렇게 암살로 이렇게 사망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겠죠. 네. 그리고 또 존 F 케네디가 그냥 멋있잖아요. 우선 존경심도 외적으로 있을 것이고. 외적으로 예.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닉슨이라는 노련한 정치인을 압도하게 된 것이 존 F 케네디의 빛나는 그 스피치였거든요. 그렇죠. 또 또 김대중 대통령과 대통령도 존 F가 네. 같은 민항급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스피치가 스피치도 막상 잘하고. 막하고. 네. 또 연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예. 존 F 케네디가 최연소 대통령이었었나요? 그랬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좀 공통점도 있고 그럼요. 존경심도 있었을 텐데 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뭐 스피치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그 필리버스터 하면 이제 또 김대중으로 저희가 정말 각인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제 국회 발언 시간을 좀 더 좀 늦춰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5시간 이상을 5시간 발언했다고 19분인데요. 예, 하더라고요. 그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1965년 2월 20일에 가조인 돼 가지고 그해 6월 22일에 네. 조인이 된 한일 기본조약 이걸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바로 그 5시간 19분에 걸친 김대중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는 김종필 씨와 네. 일본 그 정치권이 야합을 해가지고 네. 김종필한테 1억 3천만 달러의 정치자금 뒷돈을 대줬다. 일본으로부터 받았다. 예, 그래서 네. 김종필이 그 돈을 받았다. 음. 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박정희나 공화당 집권 세력들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런 무슨 소리냐, 이 늙은 이런 여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준현 구속 동의안을 국회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또 네. 국회 회기 중이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네. 한일 기본 조약은 우리가 그 연원을 1951년 미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맺게 된 강화 조약, 평화 조약이죠. 네. 그다음에 미일 안보 조약. 그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 소련은 하나의 사회주의 진영의 큰 어떤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네. 우리 6.25 전쟁 직전에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가 됩니다. 1949년에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정치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개석한테 어마어마한 국민당 정부를 지원을 했는데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패퇴해가지고 대만으로 물러가고 이제 거대한 중국 대륙을 또 우리 한국의 3파선 이북을 이렇게 사회주의 진영이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이 패전국가가 된 지 불과 4년밖에 안 됐지만은 미국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전체적인 아시아의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6.25 전쟁이 진행 중일 때 1951년에 일본을 살려줍니다. 일본은 전범국가이고 패전국가인데 그들과의 평화 조약을 맺어요. 네. 그 장소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이제 군사적 형제 국가가 된다.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을 또 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 평화 강화 조약의 내용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게 독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맞아요. 저희가 그 5개 기본 조항이 예.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독도 문제도 있고 국교 회복 뭐 찾아온 거에 대해서 좀 읽어봐 드리면 구조약 무효, 예.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양국이 유엔 헌장의 원칙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통산 관계 조약과 민간 운송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개시를 하겠다라는 등의 이제 대표적인 5가지를 얘기했고요. 뭐 나머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는 국회 한일조약특별위원회 참여 중이어서 이만큼 또 관심이 지대했었습니다. 이 한일 협약이 뭐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수님 조금 간략하게 좀 쉽게 학생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인데, 예. 뭐 어떻게든 관계를 영원히 안 맺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 중에는 뭐 가장 밀접한 관계, 뭐 동맹, 뭐 이런 관계도 있겠고, 네. 그보다는 낮은 뭐 어떤 우호 관계도 있겠고, 뭐 친선, 설린,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때로는 이제 대만과는 한때는 이제 국교도 수립했지만 중국하고 이제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때는 중공이라고 불러놓고서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절을 하고 네. 대신 거기하고는 그냥 무역 대표부 정도만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일정한 수준의 관계들을 맺는데 이제 일본하고 어떤 수준의 관계를 맺을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리셋할 거냐 아니면 뭔가를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좀 사과 받을 거 사과 받고 돈도 받을 거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이견들이 기본적으로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야당의 필요와 또는 일반 대중의 필요가 또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또 네.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크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별로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필요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1965년이면 1960년 되면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62년도에 이 직선으로 대통령이 됐던가요? 63년. 63년에.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통치 자금도 별로 없고 네. 나라를 좀 이끌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에 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개발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당장 자기 동력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투자가 절실한데 네. 투자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별로 성장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를 잘 안 해요. 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다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껏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좀 투자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일본은 6.25 전쟁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국력을 회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라니까 거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네. 경제력을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성장해서 만주 군관학교에서 군인 교육 받고 임관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관계를 어떻게 좀 정상화해서, 그러니까 이 정상화는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네. 정상화해서 좀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것만 있었느냐? 이 모든 이제 국가 행위 결정을 그 내인과 외인을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게 안으로부터 나오는 원인도 있지만
바깥에서 이제 강요하는 푸시 팩터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외부적 하나가 뭐냐면 요인이라면 좀 전에 이제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냉전 시기에 네. 1945년 이후에 뭐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그러니까 장개석 정권에 공을 들였는데 패퇴하고 대만으로 쪼그라들었고 그 넓은 땅 중국 대륙을 이제 모택동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뻘개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빨간 물이 더 바깥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하려면 막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댐을 서쪽하고 동쪽에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쪽은 이제 서유럽 국가들, 특히 이제 서독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서유럽 국가들을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만들어서 빨간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네. 오른쪽으로는 일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남한까지를 합쳐서 댐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한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군사작전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외부에서 푸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급격하게 일본하고의 관계를 이른바 다시 따옴표 붙여서 네.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필요가 강력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또는 압력을 핑계로 후다닥 서두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 시기에 작동을 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한일 협정 반대 시위가 좀 거셌는데 또 학생들 중심으로 좀 크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조금 그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리고 미국이 이승만 정부에도 한일 회담을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한일 회담을 그때 6.25 전쟁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교회를 같이 하면서 한일 회담을 갔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굉장히 그 한일 기본조약 준비 과정 속에서는 대단한 입장을 가졌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오업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들한테 35년간 강등기 동안 입은 피해를 계산하는 그 비용에 있어서 이승만은 20억 달러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박정희 정권 때 한일 기본조약 그 준비 과정에서 김종필하고 오이라가 예. 3억으로 무상공여 3억으로 정했어요. 맞습니다. 저 안 그래도 네. 그 김종필과 오이라 얘기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이게 이제 듣고 그 싶은데요. 이승만 네. 때는 20억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장면 정부까지 한 14회에 걸쳐서 와요. 회담이. 장면 정부에서는 28억 이상을 요구했어요. 네. 왜 박정희 정부에 들어와서 박정희가 이제 1961년 11월 존 F 케네디 미국 방문길에 예. 케네디를 만나고 일본을 또 갑니다. 거기서 이미 내부적인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밑바탕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62년에 말하자면 김종필 오이라가 거의 밀착이 됐죠. 그다음에 63년 2월 20일에 가조이 되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65년도에 완전히 이렇게 조약이 성립이 됐는데요. 네. 그때 말하자면은 박정희는 우리 권 교수님이 말씀했지만은 두 가지. 내의는 우선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우리는 돈이 없다.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거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돼야지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 정책이 원만하고 순조롭겠다. 그래서 우리 사우스코리아 한국을 방파제로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빨리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라고 온갖 제시를 다 하죠. 그래서 사실상 금 물살을 타가지고 1963년에 김종필 오이라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고 예. 그다음에 64년에는 그 공표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64년에 방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위가 일어나죠. 64년 3월 대학가의 봄에 네. 그거이 말하자면은
6월 3일에 절정을 이뤘다 해서 1964년 6.3 사태라고 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 6.3 사태. 예. 이게 이제 대학생들이 철 모르고 시위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의 깊은 고민을 모르고 너희들은 그냥 자존심만으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꾸짖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되게 전략적으로 영리한 정권이라면 네. 그런 국민들의 거센 반발 이런 것들을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 정서가 나쁜데 그럼 뭔가 훨씬 더 전향적인 뭔가를 보여야만 우리가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사과도 좀 더 좀 진솔하게 좀 더 센 표현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배상금도 어떻게 3억 불이냐. 뭐 못해도 이제 어느 정도는 더 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네. 해달라 해서 이제 오히려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이용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때려잡죠. 뭔가 네. 이렇게 정부가 하려는 데에 반대하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네. 재갈을 물리고 뭐 시위도 막 금지하고 이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뭐지? 뭔가 뒤에 뭔가를 더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차라리 뒤로 좀 주더라도 표면적으로 덜 주는 편이 좋은 이유가 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조선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아직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과 이후에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인데 얼마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선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최대한 명목 단가를 낮출수록 네. 다른 협상에서도 좀 더 유리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뒤로 좀 더 뇌물을 주더라도 어떻게 공식적으로는 보면 좀 덜 주는 게 유리한 거죠. 편하고 근데 유리한 그거는 우리 거죠. 입장이 아니라 일본 입장인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모르겠습니다. 아까 의심스러운 전에 부분이 이제 많죠. 회장님께서 20억 달러 얘기하셨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3억 3억 달러 역대 이제 최저의 얘기를 하면서 그래- 어쨌든 이 협정으로 해서 과거사를 정리해 버리겠다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반대가 좀 거셌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6.3 사태 와중에 네. 바로 김종필과 오이라의 그 비밀 협상 그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금 권 교수님 말씀처럼 겉으로 주는 돈은 그러하지만 밑으로 내내를 좀 주겠다 정치 자금을 공화당의 예산의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 그때 뭐 한 6,600만 달러가 정확히 기록에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김준현 국회의원께서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다. 그걸 폭로를 합니다. 그게 1964년 6.3 사태 진행 과정인 4월 21일에 이렇게 이제 터져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노발대발해서 구속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때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이라고 필리버스터. 어떻게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이 국회에서 정당한 자기 발언을 했는데 구속을 시킬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 유명한 5시간 19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십니다. 이게 이건 가능한가요?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례가 그 전에 있었으면,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제 선례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해야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할 생각을 하셨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1950년대 정계 막 진출했을 때 그리고 당시 동아일보와 사상계에 기고할 때가 1955년 무렵이거든요. 1954년에 이제 목포에서 민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시고 1955년에 서울로 가십니다. 근데 서울에 가시자마자 노동문제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당신이 소장 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노동문제에 관련한 글을 동아일보 사상계에게 발표를 해서 기고합니다. 그러고는 또 한편으로 월간 신세계를 창간해가지고 책임을 맡습니다. 편집 주간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정치 유도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많이 맺죠. 네. 그 장택상 총리를 지냈죠. 그분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명성이 서울 아주 곳곳에 퍼져나간 거예요. 이미 그 능력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제 민주당 총무가 네. 원내 총무가 김의원 이거 우리 김진애 의원을 구속시킬 수 없지 않소. 방법이 없어. 당신이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겠어. 방금 공개에서 말했죠. 아니 나 준비가 안 돼 어떻게 한단 말이오. 아니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나선 겁니다. 예. 그 이제 공화당에서 그걸 속된 말로 저 사람 뭐 제풀에 꺾어지겠지. 공화당 뭐, 입장에서도 한 시간이나 하지 않겠어?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시간이나 하다 말겠지. 뭐 지가 지풀에 꺾여지겠지. 네. 냅둬 하라고 그래 그냥. 근데 누가 그래갖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5시간 그걸 할 거라고. 공화당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발언 그것을 네. 수용을 한 거예요. 그분들도 좋다. 너무 간과한 거죠. 네. 그 비장의 네. 그 내공을 공화당에서는 아예 몰라본 거죠. 넘어간 거죠. 그냥 보통 뭐 잡담도 1시간 하다 하면 지필에 꺾어지는데 지가 발언석에 서서 뭐 해면 얼마나 하겠어. 네.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석에서는 박수가 환호가 터져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삶은 계란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요. 허기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필리버스터 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예. 요즘 들어서는. 근데 정말 자기가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은 뭘 보고 읽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걸 알맹이 없이 느끼잖아요. 그냥 시간을 때우려면 뭘 보고 읽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자기 생각을 그렇게 오랫동안 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렇고.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 전집에 실려 있거든요. 예. 허튼 소리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예.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도 있는 이 건데. 박근혜 탄핵도 우리가 같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했던 필리버스터는요 굉장히 퀄리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집에 실려 있는 그 김준현 의원 구속 그 동의안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 예. 내용은요 굉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야말로 새로운 뜨는 정치 리더로서 진 면목을 보여준 계기였죠. 이거 AI로 네. 다시 음성 살려서 네. 부활하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5시간 20분 동안 듣는 거 행사해도 예, 재밌겠네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예. 이제 역대 필리버스터라고 알려주시는데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 이하경 의원이 10시간 33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이거랑 좀 다른 의미였다는 퀄리티가 거죠. 다르죠. 네, 일단 첫 번째인 것도 중요하고 처음이었고 예. 그래서 당시에 기네스북에 올랐으니까. 예, 예.